이 그림을 제가 이제 마인드 매프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그 프로그램 여러분 쓰십니까? 제가 써보니 상당히 좋아요. 얼른 지나가. 마인드 매프라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웹상에서도 많이 쓰인대요. 저는 웹이 아니고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그 문화 리브로 공부팀에는 내가 배포를 했죠. 전해드렸는데 그때 전해드린 것에서 좀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건 뭐 없애버려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왼쪽이 비슷한 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다른 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뭐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것을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의 제목은 한국어와 에스페란토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슷한 점부터 보죠. 근데 비슷한 점하고 이제 다른 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과연 뭔가? 뭐 사전 찾아보면 나올 것이고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겠죠. 문법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어 문법도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려면은 그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규정 문법이라고도 하고 규범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학교 문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협회 홈페이지, 협회 카카오톡에 올린 것도 학교 문법 중심으로 올렸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한국어 부분은 학교 문법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페란토 같은 경우에 제가 정한 문법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뭐 감히 이런 말을 써도 될는지 몰라도 박기환 문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학자들마다 정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쓰이고 있는 말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에스페란토는 경우가 좀 달라요. 에스페란토는 자메노프가 먼저 문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파거나 뭐 다른 문법서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자메노프가 만든 16개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에스페란토는 문법이 16개 뿐이라서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합니다 하는 말은 좀 뻥을 친 거죠, 솔직히. 그 16개라는 것은 사실 문법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좀 대충 기준을 잡고 온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배우려면은 그 통으론 쪽에 가서는 거기 16개 문법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니 그 한국 사람들이 에스페란토 배울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통으론 쪽인데
그것이 그 16개 문법에 안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 연구에 있어서 5분야가 있습니다. 소리, 단어, 문장, 문장을 월 또는 문 그러기도 하죠. 의미, 의휘 이렇게 주로 5가지.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단어, 문장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화용론 또는 어용론이라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 말을 쓰는 환경까지 고려한 연구입니다. 그런 게 또 더 있어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주로 이 5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앞의 3가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언어의 구성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일 작은 게 형태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단어, 구, 절, 문장, 뭐 문 그래도 되고 월 그래도 돼요. 그리고 문이나 월이 더 많이 모인 것을 문장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의 긴 어떤 에세이, 뭐 에세이 그 전체 그걸 문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동생이 친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그럴 때 동생이 다르죠. 띄우죠. 띄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형태라 할 수도 있고 형태소라 할 수도 있어요. 이가 또 하나의 형태예요. 친구와 함께, 함께 이거는 하나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체는 하나의 문장이죠. 친구와 함께 이것은 단어가 구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이런 걸 하나의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체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각각은 형태소고요. 그리고 동생이라는 것은 단어고 이 단어고 친구 단어고 와 단어고 함께 단어고 노래하는까지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노래도 하나의 단어인데 여기서는 노래하는 이 하나의 단어예요. 그 단어고 을 단어고 들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에스페란토로 번역해 보면요. 제가 이제 번역한 거죠. Mi audis que mia frato cantos cum sia amico.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걸 보십시오. 보면 한국말하고 에스페란토하고 뭐 차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뭐 문법적으로 차이가 많지만 특히 미아 프라트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 아미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냥 친구와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있어요. 에스페란토로 이걸 만약 mi audis que frato cantis cum amico 이러면요 좀 이상해요. 에스페란토로서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 프라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라 프라토 그러든지 또 쿤 시아 아미코 그러든지 아니면 쿤 뭐 라 아미코 그러든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구성 단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비슷한 점, 에스페란토와 한국어의 비슷한 점 제일 처음 먼저 어문, 소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 글자 한 소리 원칙. 그게 아주 우리한테 편하잖아요. 그런데 에스페란토가 한국말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에스페란토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엑제르시라는 것을 우리는 주로 엑제르시 그 발음을 해요. 그 발음을 하지 않고 그 발음을 합니다. 이 뒤에 유성음 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링그부 이런 것도 니은요, 린부 그러지 않아요. 링그부입니다. 그 니은, 노가 으로 바뀌어요. 링그부. 이것도 위에 있는 그 영향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 글자 한 소리 원칙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즈오라는 게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 사이에 소랑설레가 많은데요. 이걸 에드조라고 발음해야 되느냐 아니면 에조라고 발음해야 되느냐, 이걸 드즈를 하나로 묶어서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자. 에스페란토가 한 글자 한 소리라는 대원칙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가 따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에드조 그렇게 발음하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걸 찬성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철저하긴 철저하지만 이런 예외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어문 규칙이 있어서 어문의 변화가 있어요. 자음접변이라든지 칠종성 법칙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옛날 학교 다니실 때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글자는 이렇게 쓰였는데 소리는 저렇게 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어는 크게 보면 한 글자 한 소리 원칙이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 글자 중에도 두 가지 소리를 아예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기역, 이것, 비역, 지역, 리얼, 이응. 자, 이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은 소리가 두 개씩이에요. 기억스럽고 그 발음할 때도 있고 크 발음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 이럴 때요. 앞에 감 할 때 기억은 K 발음, 크 발음이에요. 그러나 뒤에 감기 할 때 뒤에 기의 기억은 그 발음이에요. 달라요. 기억, 비역, 지역, 지역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에는 노래 할 때 르는 로 발음이에요. 그러나 빨리 할 때 그 밑에 리얼이나 리 앞에 리얼 이 두 개는 다 르 발음이에요. 르 발음이 아니에요. 르 발음이에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얼은 로 발음도 되고 르 발음도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형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면 제가 상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없으신가 아니면 뭐 사용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이 동그라미는 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감 잡으시겠어요? 그럴 때 맨 앞에 나오는 동그라미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다는 표시로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밑에 받침으로 나오는 동그라미, 그것은 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러죠. 옛날 그 15세기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글자 모양이 달랐어요. 그 소리가 없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였고 소리가 있는 것은 꼭지가 달린 동그라미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 영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한국 글자에서는 두 가지 다 그냥 하나로 꼭지 없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위에 꼭지가 약간 보이기도 해요. 동그라미가. 뭐 그건 보기 좋게 쓰려고 할 그런 것이지 꼭 그게 뭐 예지형의
그 꼭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국어도 이렇게 소리를 아예 두 가지 갖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모음은 대체로 에스페란토 모음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쉽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뭐 이건 못할 분들 없죠. 일본인들이 모음이 상당히 개수가 적고 외국어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일본어의 아이오 5개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에스페란토 외우는데 참 좋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비슷한 점 형태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자주 하는 말인데 첨가어적 구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단어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에서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리어, 첨가어, 굴절어를 저는 융합어라고도 쓰는데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것은 다 형태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통어론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첨가어적 구조 때문에 단어의 구조 파악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어근을 중심으로 앞에 접두어가 나오고 뒤에 전미어가 나오고 어미가 나옵니다. 물론 접두어와 전미어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근, 어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어근 더하기 어미가 꼭 돼야 돼요. 에스페란토에서는 어미가 빠지면 단어가 안 됩니다. 어근만으로 단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나, 보노 이럴 때 그냥 본 가지고 그걸 단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어근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나 그래야 단어입니다. 보노 그래야 단어입니다. 한국어는 접두어 다음에 전미어 또 앞에 그 가운데 어근이 올 수도 있고 어간이 올 수도 있어요. 자, 한국어에서는 여러분 알아두실 것이 어근이라는 말과 어간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어근은 예를 들어서 사랑 이러면 그 어근이에요. 그 자체로 명사입니다. 근데 사랑하다 이러면요. 사랑 더하기 하 더하기 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근이고요. 하는 사랑하는 어간이 됩니다. 어간. 다는 어미가 됩니다. 어미. 그래서 이 어간 모든 서술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런 용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어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명사나 뭐 부사나 뭐 다른 품사들은 어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국어와 에스페란토가. 그러니까 한국어는 사랑 이러면 어근이 되고 그 자체가 단어가 돼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암 이러면 단어가 안 돼요. 아모 그래야 단어가 돼요. 아마 그래야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의 존재와 용법.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유럽 사람들은요, 이 피나조노 이거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글 쓰는 거, 유럽 에스페란티스토들 글 쓰는 거 보면은 이거 빼먹은 사람들 많습니다.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빼먹죠. 왜냐하면 우리말에 목적격 조사가 있으니까요. 쓰기 쉬워요. 그런데 특히나 그 용법에 들어가 보면은 방향, 시간, 거리 이런 거 쓸 때 한국어에도 목적격 조사를 써요. 서울을 간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페란토로도 미이라서 세울론 그래요. 같아요. 1시간을 기다렸다.
미 아텐디스 우누 호론 그래요. 같아요. 10km를 달렸다. 미 쿠리스 100km인 똑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점이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 조어법 중에 합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근 더하기 어근, 이걸 합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풍성합니다. 에스페란토에서 아주 풍성하고 우리말에서도 풍성한 편이에요. 에스페란토가 더 풍성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들었는데요. 수르도르세, 덱스트라마네, 우누아니네, 안토타그네세, 마노체마네, 미아오피니에, 안토롱가 뭐 이런 것들. 우리말로는 뭐 귀등으로라든지 귀등, 양손, 한마음, 오전, 오다 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스페란토가요 훨씬 많아요. 특히요 에스페란토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아주 많이 써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교재나 문법서에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문학 서적에는 그 문학 서적의 나름대로의 맛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합성법으로 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또 테, 이 테라는 것은 에스페란토로 보초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소리도 보초 그러죠. 그걸 또 문법의 그 테를 보초라고 그래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있죠. 그걸 전미사로 나타내는 것이 같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희길이라는 전미사를 주로 쓰는데 보이다, 먹히다, 앉기다, 불리다 이런 거. 이건 형태적 구성이에요. 이것은 보이다 그러면 한 단어 안에서 해결이 돼요. 먹히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면 그걸 형태적 구성이라고 해요. 형태적 구성. 그 단어 중심이죠. 그런데 한국어에는 통어적 구성도 있어요. 먹어지다, 뭐 보아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지다, 아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통어적 구성입니다. 먹어 하나의 단어입니다. 지다 하나의 단어예요. 이 띄울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어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전미사를 사용하는 형태적 구성도 있고 보조 동사 또는 보조 형용사를 쓰는 지다 뭐 이런 걸 쓰는 통어적 구성도 있어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다 통어적 구성입니다. ST 플러스 비다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다타 그 자체는 하나의 낱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동태로 완전히 표현하려면 앞에 ST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되죠. 그러니 이것은 통어적 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읽기가 10진법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아주 좋아요. 한국 사람에게. 10진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도 좀 배웠는데요. 여러분 중에 프랑스 배우시고 잘하시는 분들 계신 줄로 아는데 이 프랑스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진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하대요 이래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60 그러면요. 뭐 20 더하기 40 그럽니까? 40 더하기 20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아주 복잡해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에스페란토가 수읽기가 10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슷한 점을 통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시벗기. 자, 이 가시벗기라는 것은 저도 존 웰스의 링구비스티카의 아스펙토에 대해 에스페란토를 번역하면서
읽으면서 처음 배웠는데요. 내포절이나 한국말에는 이걸 내포절이라고 해요. 에스페란토에서는 관계절이라고 해요. 또 분사구문, 에스페란토 분사구문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왼쪽까지 뽑기예요. 자, 예를 보세요. 고양이가 잡아먹은 쥐가 먹은 치즈는 상했다. 이럴 때 핵심은 치즈는 상했다예요. 치즈는 상했다. 근데 그 치즈가 어떤 치즈냐? 쥐가 먹은 치즈예요. 왼쪽에 쥐가 먹으니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쥐는 어떤 쥐냐? 고양이가 잡아먹은 쥐예요. 고양이가 잡아먹으니 또 왼쪽에 붙어요. 그래서 이걸 왼쪽까지 붙기라고 해요.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일반적으로 오른쪽까지 붙입니다. Putra estes la fromage.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그 프로마저가 어떤 프로마저냐? 키움 만지스 라라토. 오른쪽에 붙었죠. 그 다음 그 라토가 어떤 라토냐? 키움 모르티기스 라카토. 오른쪽에 붙었죠. 물론 에스페란토는 문장 차례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또 그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요, 이게 안 돼요. 영어에서는 문장 구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에스페란토에서 키움 만지스 라라토 이런 구조가 안 돼요. 뭐 the cat ate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간 주어와 목적어 차례가 안 맞아요. 에스페란토처럼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오른쪽까지 뻗기다라는 말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대체로는 유럽 말들은 오른쪽까지 뻗깁니다. 왜냐하면 관계사라는 것이 있고 관계절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메노프 문장을 보면은 왼쪽까지 뻗기도 많이 나와요. 그건 주로 관계절이 아니고 분사구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1세에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Kai attente trallegos la nun proponatam brochuron cislafino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la nun proponatam 이것이 하나의 구죠. 이 구가 브로슈론 앞에 나와요. 뒤에 나오지 않고 앞에 나와요. 물론 뒤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왼쪽까지 뽑기죠. 자메노프가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 뒤에다 놔보세요. Kai attente trallegos brochuron la nun proponatam cislafino 이러면요. cislafino가 어디에 걸리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는 la nun proponatam을 앞에 붙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메노프가 쓴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메노프가 쓴 문장을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왼쪽까지 벗기고 자메노프 문장에도 왼쪽까지 벗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성분 차례의 유연성.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목적격 조사 no, 그 에스페란토 피나조 no 덕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의문사나 관계사 등은 그 차례 유연성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의문사나 관계사는 거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유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문문, 한국말은 뭡니까? 맨 끝에 까 붙이면 되죠. 근데 에스페란토는 이걸 맨 끝에 붙이지 않고 맨 앞에 붙이면 돼요. 추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문장의 맨 끝이냐, 문장의 맨 앞이냐, 그 차이는 있지. 가장 양극단에 붙인다는 점은 같아요. 그 다음 특수의문문, 이제 의문사가 쓰이는 의문문인데요. 뭐 누구, 뭐 언제, 뭐 어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보면은 에스페란토에서 의문사 위치를 한국어처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키온 위 만지스 우리가 주로 그렇게 쓰죠. 그러나 위 키온 만지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비슷한 점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점은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 비슷한 점을 더 찾을 수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점 들어가죠. 이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의 전반적인 특성에서 뭐가 다르냐면요. 한국어는 쌍방향 대화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이 가능해요. 존대법이 발달해요. 우리말을 제가 수십 년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요. 갈수록 그걸 느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한다는 전제 아래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 전제가 있어요. 대화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안 써도 돼요. 바로 앞에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주어를 안 써도 돼.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존대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서술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전혀 상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쭉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를 꼭 써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인가? 그 사람이 한 말인가? 그 사람의 일인가? 그러니까 나의 일인가? 그 사람의 일인가? 그걸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도 2인칭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안 써요. 저는 명령문을 원망문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원망할 때 원망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누구를 원망한다 그런 원망이 아니고요. 바라고 바란다, 소원, 소망 그런 말입니다. 그 원망문 그러는데요. 자, 그 왜 제외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힌트를 드렸죠, 제가? 에스페란토도 명령문이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인칭 명령문 상대방이 할 때는 주어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 2인칭 앞에 있는 사람 누구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말이 왜 주어가 생략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충분히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언어에서 중요한 문법 범주가 달라요. 한국어는 형태론과 어문론이 중요합니다. 어문론, 소리를 다루는 어문론. 왜냐하면 우리가 어문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음접변, 모음조화, 칠종성, 구개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 어문론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여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말은요. 어문론이 아주 중요해요. 중국말은 어문론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중국말은 톤 랭귀지라고 해서 이게 성조 언어입니다. 성조 언어. 그러니까 어문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통어론하고 형태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씩만 골라라 그러면 한국어는 형태론이 중요합니다. 에스페란토는 통어론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글쓰기에 가서 이것은 이제 주로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어는 모아쓰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제 이름 박기환 쓸 때 바, 아, 기억, 박 이거 한 뭉치로 이렇게 모아 쓰잖아요. 이걸 제가 에스페란토로는 라우 실라바 스크리바도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uno sílabo en uno quadrata forma.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네모난 형태에 들어갑니다.
네모난 형태예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오른쪽으로 쭉 이었습니다. 하나로 모아 쓰지 않아요. 네모난 형태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라울 리테라 스크리바도라고 썼습니다. 엔 덱스트라 디렉토. 에스페란토나 영어 같은 덱스트라 디렉토죠. 그러나 히브리어라든지 또 다른 나라 말들 중에 왼쪽으로 쓰는 것도 꽤 있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건 이제 오른쪽이 아니죠. 자, 이런 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띄어쓰기라는 게 특별히 한국어에 있어요. 물론 에스페란토도 띄어쓰기가 있죠. 한국어나 에스페란토 기본적으로 단어마다 띄웁니다. 에스페란토는 모든 단어를 다 띄우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단어마다 무조건 다 띄우면 돼요. 근데 한국어는 이게 좀 까다로워져요. 이거요, 지금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 중에도 가끔 이래 글 쓰신 거 보면 틀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틀려요. 제가 에스페란토 한국어 박사예요. 이거 박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틀려요. 그러니 이게 참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운 점입니다. 띄어쓰기가 기본적으로는 단어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도.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제1조입니다. 그런데 제2조는 뭐냐? 조사는 붙여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는 뭐 학생 이 그럴 때 이 그게 조사예요. 내가 그럴 때 가 조사예요. 이것을 앞에 단어에 붙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문법 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은 좀 헷갈립니다. 그 의미는 그게 한 단어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띄어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보면 보조용은 이라고 해서 그것은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합성어, 합성법으로 된 합성어 이런 거는 또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합성어인지 합성 아닌지 구분 못할 때가 많아요. 아주 어려워요. 한국어 띄어쓰기가 저도 어렵고 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소, 이제 다른 점에서 음운, 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음운이라고 그러면요,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그럽니다. 음운. 여러분, 음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음소 더하기 운소, 그게 음운이에요. 음소는 뭐냐? 모음, 자음, 그걸 합쳐서 음소라고 그래요. 에스페란토는 단모음이 5개 있습니다. 쉽죠? 단모음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음 취급을 해요. 복모음은 아이, 야, 예, 아우, 와 등 다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다수라고 그냥 그랬냐면요. 정확히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합성어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뭐 정할기가 다르고 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페란토의 복모음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어는 단모음이 10개예요. 그 밑에 나오죠. 단모음 아, 우, 이, 에, 이. 근데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소리입니다. 소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언뜻 여러분 그거 단모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10개예요. 근데 글자는 기본 모음 글자 10개가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어입니다. 둘 다 10개, 뭐,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같다. 근데 여기서 야, 여, 유는 사실은 소리를 보면 복모음이에요. 기본 모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본 모음 글자가 아닙니다. 기본 모음 글자를 단모음 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복모음은 야, 여, 유, 위, 의, 예, 와, 워, 왜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가 여러분 어디 뭐 인터넷에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복모음을 11개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위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위를 아래 위 두 군데 다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리 중심이지 글자 중심이 아니에요. 글자는 위라는 글자 하나를 쓰지만 소리는 두 가지가 나요. 앞모음으로 위라고 할 때도 있고 목모음으로 위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아주 뭐 한국어 문법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운데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위 그러면요 복모음 쪽입니다. 위 아래 할 때 위. 그러니까 이 위 앞에 자음이 없을 때, 초성 자음이 없을 때, 그 동그라미 소리 없는 동그라미가 올 때, 그 소리는 복모음이 주로 복모음을 나요. 근데 뒤를 돌아봐라. 뒤 이러면요. 그건 주로 단모음으로 쓰나요. 그러지. 이러지 않잖아요. 뒤를 돌아봐 이러지. 뒤를 돌아봐라 그러지 않죠. 자, 제가 지금 발음할 때 혹시 힌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가 단모음이고 뭐가 복모음이냐? 단모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복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가 변화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변화가 없죠. 뭐 이거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외국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일본을 외국이라고도 하죠. 왜 이러면 변화가 있어요. 또 야 이런 변화가 있죠. 이런 변화가 있죠. 이런 걸 복모음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기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어도 이렇게 좀 간추려서 한번 강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은 특별히 청각적 구분을 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특수모음도 있어요. 아, 오, 야, 요, 양성모음이에요. 어우, 여유, 음성, 이, 중성, 그리고 여러 가지 복모, 야, 여, 여러 가지 복모, 위, 예, 이런 것들 다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수모, 이건요, 경우에 따라서 양성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왜 제가 청각적이라고 했냐면요. 이걸 양성이라고 구분 짓는 이유가 뭘까? 훈민정음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훈민정음부터 이런 구분이 나와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때는 그렇게 청각적으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은사로 모셨던 허웅 선생님 같은 분은 청취언어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어학이요, 15세기 때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았어요. 15세기 때 벌써 청취언어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언어학 중에 청취언어학 다루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뭐 그렇게 하는 나라 말이 없어요. 그리고 15세기 때 서양에서는 이런 우리 훈민정음과 같은 언어학이 없었어요. 택도 없었어요. 한국의 언어학 수준이요, 세계적으로 독보적입니다. 훈민정음 갖다 대면요, 사람들 놀랍니다. 대단해요. 거기에 나타나는 언어학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 자음.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에스페란토 자음들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예.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포, 호, 조, 이 중국 사람들 잘 안 돼요.
이게 중국 사람들 잘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요, 이 로 하고 조 하고 이 구분이 안 돼요. 조 해야 될 때 로 그러고 로 해야 될 때 조 그러고 그 발음 나는 소리 나는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도 vo, zo 이거 어렵죠. 그 외에는 다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레이 그 줌 모임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로 발음이 그래요. 그룹포 이러는데 헙 이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로를 독일어 쪽이나 프랑스 쪽에서는 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로를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를 많이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 로 발음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들어두세요. 첫째는 영어처럼 발음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미국 에스페란티스트도 뭐 미파홀라스 에스페란토 이래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독일이나 프랑스 쪽은 미파홀라스 에스페란토 이래요. 그 다음에 스페인 계통에는 미파롤라스 에스페란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같은 경우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미파롤라스 에스페란토. 한국의 르 발음, 노래할 때 르, 그 발음이요. 에스페란토 르 발음하고 뭐 똑같죠. 스페인 쪽처럼 너무 르 그래도 안 되고요. 허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마지막 5번째, 이거 저도 중국 와서 발견했어요. 아주 특이해요. 중국 사람들. 르하고 르를 이렇게 발음해요. 주스, 루스, 이래요. 그리고, 레스타스 아니고, 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르하고, 즈하고 구분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르 발음은 세계적으로 5가지 발음이 있어요. 크게. 자, 그 다음 한국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2가지 소리를 가진 글자가 있어요. 근데 모음 글자 앞에서 제가 위 모음 글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여기 하나 덧붙이려면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안 붙였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걸 음소라고 그래요. 음소. 그 다음 운소. 운소는 뭐냐? 음소 외의 것들입니다. 음소 외의 것들. 한국어에는 장단이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밤 그러면 녹토죠. 밤 그러면 카슈타우누죠. 이건 사전에 두 punkto가 나옵니다. 점 2개 딱딱 찍힌 게 나와요. 사전에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사전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글자가요. 24글자 그러잖아요. 자음, 모음 글자 10개, 자음 글자 17개 그러죠. 그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이 점 2개, 이게 글자입니다. 한국 글자예요. 사실. 근데 이게 사전에만 나오는 글자예요. 사전에만. 일반 책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걸 글자에서 빼는 거죠. 계산에 안 넣는 거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한국어 글자는 24자가 아니라 25자. 이 점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눈, 발, 여러분 아시죠? 뭔지? 줄, 뭔지 아시죠? 쇠 같은 거 긁는 거 있잖아요. 줄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이제 길이 대신에 강세입니다. 강세를 악센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주 특별한 것은 에스페란토 악센토는요,
문법적 기능이 없어요. 한국어는 문법적 기능이 있어요. 밤, 다르죠. 어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법적 기능이라고 해요. 되죠. 근데 에스페란토는 미 아마스 빈, 아마스, 아마스 대신에 아마스 이런 말 없잖아요. 항상 아마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문법적 기능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악센토로 인해서 단어가 분화되는 것이 없어요. 단어가 나누어지는 것이 없어요. 한국어는 밤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게 있다면 큰일 나죠. 에스페란토는 절대적인 원칙이 그거예요. 항상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들어간다. 그걸 절대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서양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문법적 기능이 있으면 단어를 두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에스페란토에서 단어를 두 가지 만들 수 없어요. 아마스라는 단어가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아마스라는 단어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그건 못 만들어요.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어문 규칙. 한국어에는 어문 규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좀 복잡해요. 칠종성 규칙, 법칙, 그너더러머벙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소리입니다. 그너더러머벙 소리예요. 우리는 종성의 7가지만 써요. 나머지 종성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글자는 아침에 시옷이 올 수 있어요. 모자처럼 쓰는 가 밑에 시옷이죠. 그러나 그 소리를 우리가 가스 안 그러잖아요. 갓 그러잖아요. 디귿 소리가 나요. 드 소리가 나요. 굿 모닝 이럴 때 영어 굿 모닝 할 때 우리가 쓸 때는 구 밑에 시옷을 쓰기도 합니다. 굿 모닝 이렇게. 그러나 제대로 쓰려면 디귿 굿 모닝 그렇게 써요. 소리가 디귿으로 나요. 굿 모닝 그래요. 굿 모닝 이러지 않죠. 그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규칙이 없어요. 에스페란토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고 아주 편하죠. 특별한 어문 규칙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노, 고 두 개를 합쳐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 단어, 소리, 말을 에스페란토로 표기할 때도 이응 받침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한국어뿐만 아닙니다.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말도 에스페란토로 표기할 때 이렇게 뭐 와싱턴어 할 때 와싱턴어 노고를 써요. 근데 홍콩고 할 때요. 홍콩고 할 때 그 뒤에 고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홍콩, 상하이요. 죄송합니다. 서울 상해 포르모가 있잖아요. 그때 상하이요 할 때 상을 노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중국 사람 중에 누군가 의견을 낸 거라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고를 안 쓰고 산하이요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홍콩고 이런 거는 홍콩고 노고 다 써요. 그다음 에스페란토에서는 항상 끝에서 중점절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음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절 구조. 음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밑에 예를 보세요. 알, 가, 각,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 그러니까 글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한국어나 에스페란토나 기본적으로 음절 구조는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코, 보, 코,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로는 아, 알, 라, 이에, 살로 이런 거 할 때 제가 지금 그 줄을 쳐놓은 거, 그 한 음절씩 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링그보 이런 경우에는 링그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링글 로고를 그냥 같이 하나로 해서 링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콘탁톤, 엑스텔 이런 것도 엑스텔 할 수도 있고 엑스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코, 보, 코 할 때 이 코는요 하나가 제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코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그런 걸 미리 알아두세요. 한국어도요. 깎는다, 갉아먹는다 할 때 갈았다, 앓는다 할 때 이런 거는 밑에 뒤에 코, 이 자음이 두 개 나오죠. 두 개. 하나가 아니죠. 이런 걸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는요. 폐쇄음절, 쉽게 생각 받침인데요. 폐쇄음절로 끝나는 단어가 많아요. 뭐 박기원 할 때 폐쇄음절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받침에 들어간 단어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한국어는 굉장히 듣는데 딱딱하겠다 싶죠. 탁탁탁 끊기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 한국어 회화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탁탁탁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연음이 돼서 그래요. 실제 발화에서는 연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조사가 주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많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발음에서 그렇게 폐쇄 음절을 많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어가 개방 음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받침 같은 그런 음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격, 파, 논, 빈, 일단 목적격. 그건 너로 끝나잖아요. 모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포스트로프를 붙여서 끝에 모음 오와 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모 안 그러고 암 그러나 관사도 라 안 그러고 그로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미 단어. 그러니까 의미, 고아에 이런 거 안 붙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죠. 그들 중에 L, N, neck, said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폐쇄음절로 끝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 일, 로, 느 이런 것들은요. 폐쇄음절이라고 해도 거의 개방음절입니다. 유성음이라서 그래요. L, M, said 이러면 거의 개방음절이에요. 근데 neck 이럴 경우에 neck 이러고 끝나면 폐쇄음절입니다. 그러나 neck 이러면 이건 개방음절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하나 힌트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에스페란티스트들 어느 에스페란토 특징이 그래요. N 안 그러고 N, L 안 그러고 L 이런 식으로 발음 많이 해요. 프랑스 말이 개방음절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에스페란티스트들 중에 이제 초보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말할 때 보면 N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 딱 들으면 저 사람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라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에, 1시간 됐는데요. 잠깐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제가 목이 좀 아프네요. 잠깐 5분 쉬겠습니다. 제가 이걸 중지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점 형태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어의 구성,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어는 단어라 그러면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고 어간 더하기 어미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 이러면 어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나 가다, 예쁘다, 이다, 즉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 서술격 조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요. 가가 어간이고 예쁘가 어간이고 이가 어간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어미예요. 이걸 합쳐야만 단어라고 그래요. 그냥 가 이러면 단어가 아닙니다. 예쁘 이러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는 태연 뒤에 붙습니다. 채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채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단어입니다. 조사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가 붙는 거잖아요. 사람이, 친구가. 그래서 이건 두 개의 단어가 붙기 때문에 통어적 구성이라고 해요. 형태적 구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용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뒤에 붙는데요. 그 어간 뒤에 붙죠. 그래서 가 뒤에 다가 붙어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붙는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동사 안에 포함되죠.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가다 또는 예쁜, 뭐 이런 말을 할 때 예쁜 이건 형용사입니다. 예쁜 형용사예요. 근데 예쁜은 어간이죠.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 한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을 하면 저는 조사와 의미를 말합니다. 조사와 의미가 한국어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조사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의미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또 종류가 나뉘어요. 선어말 의미와 어말 의미로 나뉘는데 선어말 의미는 아마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보조 어간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보조 어간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선어말 의미. 그 다음에 어말 의미는 또 종결 의미, 연결 의미, 전성 의미 이렇게 나뉘어요. 오늘은 뭐 한국어 문법 시간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조사는 하나의 단어고 의미는 단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분은 종이에 그냥 나는 이래 써놨다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미 그렇게 해석하시겠어요? 아니면 플루간타 나는 그렇게 해석하시겠어요? 두 가지 다 돼요. 나는 이거 미라고 본다면 이거는 통어론적 구성인 거예요. 나 더하기 는 조사는인 거예요. 미 되죠. 그러나 나는 플루간타라고 보면은요. 이거는 어간 날다의 어간 나입니다. 나 더하기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의 형태론적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돼요. 나는 이러면 미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돼요. 나라는 단어와 는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페란토는요. 항상 어근 더하기 어입니다. 어근만 가지고 단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어간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호모, 이리, 벨라, 보네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체언, 용언 나눌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어근이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단어에서는 어근만으로 단어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아포스트로프를 쓰면은 그때는 예외가 될 수가 있죠.
이러면 어근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소트를 붙여서 이게 오가 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죠. 라도 라가 빠져서 하나만 써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어근은 아니에요. 어근은 아닌데 자민울보가 그렇게 해서 어근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근만으로 된 본래 부사, 전치사, 상관사, 감탄사 등이 있어요. 에스페란토에도. 그리고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어근은 없어요. 에스페란토에서.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관사 라는요 분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는 로 더하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라를 형용사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라는 본래 생기기를 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만약 어근 더하기 음이라면 로 하나만 어근이 되는데 그런 어근은 에스페란토에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자음 없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없습니다. 어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 이러면요. 그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미는 될 수 있어요. 어미. 그러나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는 될 수 있지만 단어는 안 돼요. 모음, 에스페란토 모음 아에이오 5개밖에 없는데 아에이오로 이루어진 여러분 단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상관사에 보면은 이오, 이야, 이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건 제외가 됩니다. 그럼 모음만으로 모음 2개로 돼 있죠? 이오, 이야, 이에 이것도요 사실 분리하기가 좀 곤란한 건데 자 그래서 이게 하여간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긴 있어요. 이오, 이야, 이에 이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시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슈톤 의원님이 시조에 대해서 김태경 선생님의 시조집, 연상 시조집을 강의를 해주셨죠. 저는 그때 여행 중이라서 못 들었고 그 후에 그 동영상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조가 먼저 한자로 시조 이렇게 쓰이는 외분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우리가 포에모 시 할 때 그 한자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포에모 시하고 좀 달라요. 시조는 이게 시절 가조, 시절 가조라는 말이 준말입니다. 시절은 템포죠. 템포, 시절, 템포. 거기에서 시가 나온 거예요. 가조 이 말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조는 근본적으로 노래입니다. 포에모 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후대에 와서 요즘 시의 한 장르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 본래 고려말 조선 초 그때 만들어질 때는 노래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요즘 뭐 한국 노래는 뭐 랩이니 뭐니 꼭 나는 그녀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하는 노래들도 있고 막 온갖 노래가 많잖아요. 근데 고려 말 그때는요 노래 중에 이런 시죠. 오늘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그게 노래였어요. 그게 이제 시절 가조였죠. 그것을 김태경 선생님이 시즈로 옮겼어요. 저는 이거 아주 반대합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좀 강조했는데요. 한국어와 에스페란토의 단어 구성 자체가 달라요. 한국어는요, 시즈 이래가지고 단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오가 또 의미도 아니고 한국어는 시조 이래야 단어가 돼요. 시즈 해놓고 그게 한국어 단어라고 한국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 결국 한국인도 알 수 없는 한국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시지스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시지스토. 여러분 시지스토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시자, 시종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택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적극 반대입니다. 이건 에스페란토의 칸트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미노프가 만약에 그 당시에 히브리어나 폴란드 사이에 시조라는 게 있었고 그게 마침 한국 발음하고 똑같이 그냥 시즈라는 발음, 시즈 이런 발음이 있어. 자미노프가 아예 단어를 시즈라는 단어를 썼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오를 의미로 한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으나 오늘날 우리가 한국어를 에스페란토로 화하는 데 있어서 시조를 시스라고 끼면요. 이건 마치 소, 우리 황소 이런 거를 황스 이렇게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황스, 고시성을 가진 사람 고를 이래가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 이건 좀 아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택도 없는 말이에요. 김태균 선생님이 에스페란토를 하신 그 시절에는 제가 이거 좀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영웅이 등장할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뭐 어느 문명이나 어느 나라나 초기에 어느 경우나 초기에는 다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김태경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이었어요. 온갖 걸 다 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와서 그걸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조는 시조 전문가한테 맡기고 의학은 의학 전문가한테 맡기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 쪽은 가능한 한 손을 안 댑니다. 문학 쪽은 손을 안 대요. 저는 전공이 문법인데 그래서 문법 쪽만 손을 대려고 그래요. 이건 약간 예담이었습니다만은 시조라는 말 전에 한번 우리 카톡에서 말이 나왔죠. 시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번역이 아니죠. 옮기면 좋을까? 저는 시조 이걸 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갑니다. 품사, parol element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part of speech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한국어는 구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관형사, 관형사입니다. 관사가 아니에요. 관형사, 조사. 에스페란토는 똑같이 구품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거기까지 같아요. 그다음 정치사, 접속사 이렇게 나와요. 한국어는 접속사 같은 경우에 부사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아예 전치사가 없죠. 관사는 한국에는 관사가 없어요. 에스페란토에서는 정관사라고 이제 이름 부를 수 있는 라만 있어요. 부정관사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우나 이 아를 부정관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용사와 영혼의 관형사형. 한국말은 영혼의 관형사형이라고 해요. 자, S로 벨라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이걸 아름다운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아름다운 그러면 이건 형용사 아름답다의 관형사형이라고 해요. 관형사형. 아름다운을 그냥 형용사다 이러면 조금 잘못된 거예요. 형용사는 아름답다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형용사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관형어, 수식어 일종인데요. 관형어와 서술어로 쓰입니다. 의미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러면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관형사형이라고도 하고요. 관형어로
쓰입니다. 아름답다 이러면 서술어로 쓰이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 이러면 아름답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변화가 아름다운, 아름다울, 아름답게라든지 또는 아름답다, 아름다웠다 이런 변화가 있죠. 에스페란토로는 수식어로 쓰일 때도 있고 ST 더하기 형용사로 서술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벨라 플로로 이러면 수식어죠. 벨라 플로로. 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라 플로로 에스타스 벨라 이러면 ST 플러스 벨라가 되어서 그걸 합쳐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벨리로 할 수도 있어요. 라 플로로 벨라스 그럴 수도 있어요. 라 플로로 벨라스. 근데 사실은 이때 벨라스 그려버리면요. 그건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동사가 돼버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벨라 그러면요. 그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벨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근입니다. 근데 벨라스 그러면요. 그건 동사가 돼버려요. 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형용사가 동사로 바뀐 게 아니라 어근 벨의 동사 의미를 그냥 써서 동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사전을 보면요. 포이버나 이런 걸 보면 표제어라는 게 나와요. 표제어. 벨, 표제어 벨하고 위에 R을 붙였어요. 그러나 이르를 찾으면 이르 그리고 뒤에 이를 붙여요. 이리 나와요. 홈 그러면 홈 뒤에 오를 붙여서 호모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죠. 에스페란토도 본래 어근이 명사적인 어근이 있고 형용사적인 어근이 있고 동사적인 어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 자체가 명사는 아니에요. 동사는 아니에요. 엄격히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야, 우리 조야라는 말 많이 쓰죠. 에스페란토 이름을 조야라고 가진 분도 있고요. 밑에 에스타스트레 조야 한국 사람들 많이 써요. 근데 조이 여러분 사진 찾아보세요. 조야스, 조이가 나와요. 조야스 동사가 우선이에요. 조야 형용사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이런 게 나라 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이보를 만든 사람들이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가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쪽에서 나왔고 그것이 동사로 쓰여요. 동사로. 만약 영어에서 나오면 I am glad, glad 이 식으로 아마 형용사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수를 읽는 법이 또 다릅니다. 한국어는 만 단위로 끈을 읽죠. 그래서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천 단위로 나눠요. 밀, 밀리오노, 밀리아르도, 두일리오노. 자, 여기서요. 유럽식하고 미국식이 좀 달라요. 밀리아르도를 밀리아르도, 두일리오노 거기에서 어떤 데는 빌리오노를 쓰고 이래요. 그래서 포이브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그래서 빌리오노 쓰지 말고 차라리 두일리오노를 쓰자. 그러니까 그 다음 1,100만, 10억, 1조를 두일리오노로 쓰자. 이렇게 포이브에 나와요. 빌리오노 하지 말고 두일리오노를 쓰자. 자, 그건 그렇고 혹시 여러분 중에 미리아도라는 단어를 아는 분 계세요? 이거 아시면 대단한데요. 미리아도. 밀리아르도하고 좀 비슷하죠? 미리아도. 이것도 수에 관계된 단어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발견했는데요.
미리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미리아도. 이걸 한국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예요. 무한히 많은 수예요. 무한수 뭐 그렇게도 되죠. 미리아드라고 상식이 아니죠.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인칭 대명사에서 에스페란토의 일반칭 어원이가 한국에는 없어요. 그렇죠? 어원이 없어요. 근데 3인칭 적개대명사 에스페란토의 C 그리고 한국어는 주로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용법이 좀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우누알 리브로 공부팀에게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걸 쭉 해설해 놓은 글이 있어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 중급 정도 되는 분들 아주 많이 틀려요. 아주 많이 틀려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다음 시제와 시상. 한국어는 시상이라고 그래요. 시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상은 시제와 상을 합친 말인데 현실법, 현재 한국어 현실 그래요. 한국어 현실. 완력, 추정, 회상 그래요. 쉽게 말하면 는다, 얻다, 겠다, 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선언말 의미 보조관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에스페란토는 시제라고 해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상은 에스페란토의 상은 분사로 나타냅니다. 안트, 인트, 온트, 하트, 이트, 오트 이런 거 있죠. 그겁니다. 이것은 전미사를 취급해요. 여러분 분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분사가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처음 나온 문법 용어인데요. 한국어 문법 용어 중에 일본어 문법 용어를 그대로 빌려 쓰는 게 많아요. 중국에서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먼저 그렇게 한 걸 빌렸어요. 동사가 두 가지 품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분사라고 해요.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분사라고 해요. 그냥 동사의 문법 정보가 한국어는 굉장히 많아요. 문법 정보. 태도 들어가고요. 존대법도 들어가고 시상도 들어가고 서법도 들어가요. 예를 하나 보세요. 잡수시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하나의 단어예요. 서술어 하나입니다. 잡수시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잡수 또 시 보면 잡수 이런 것도 존대죠. 시 존대죠. 엇, 습, 이거는 완료입니다. 상이죠. 그 다음에 니다, 씁니다. 이거는 씁니다. 이것은 이것도 존대가 돼요. 존대가 되고 또 그 서법이 들어가요. 서법. 직설법, 서술하는 그런 서법이 돼요. 근데 거기다 한국어는 만원이라는 조사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 보조사인데 뭐 특수조사라기도 하고요. 보조사인데 많은 이것이 동사 뒤에도 붙어요. 그러니 한국어 용언, 즉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뒤에는요. 그 뒤에는 또는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형태소들이 붙어요. 그래서 문법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동사 하나만 봐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손 윗 사람인가 손 아래 사람인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하는가 지금 얘기를 하는가 느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지금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이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에스페란토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영어에 비해서 따지면. 왜냐하면 상이 거기에 포함돼요. 영어나 다른 외국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에스페란토보다는 적을 거예요. 에스페란토는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태, 상,
시제, 서법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서법도 한국어보다는 적어요. 에스페란토 서법은 그 밑에 보세요. 에스페란토 서법은 직설법, 원망법, 가정법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 이스, 오스 그거하고 우하고 우스 그 세 가지밖에 없죠. 근데 한국어는 거기에다가 청유법이 그러니까 청유법이요. 원망법이 명령법과 청유법 두 가지를 나뉩니다.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의문법이 더 들어가요. 의문법.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에스페란토도 의문법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근데 에스페란토의 의문은 동사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스, 이스, 뭐, 우 이런 걸로 가지고 의문 표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추어로 가지고 의문 표시할 수 있어요. 또는 키오 이런 걸로 의문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변화로 의문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서법 중에 의문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같습니까? 같습니다. 나뉘어요. 의문과 서술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서법은 에스페란토보다 하나 더 많아요. 그 의문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정법이 없어요. 한국에는 가정법, 뭐뭐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라면이죠. 뭐 다면 라면.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그래서 간다면 자 이럴 때 간다면 이걸 그 다 종결 의미 스스로의 종결 그럼 잠깐만요. 가정법은 너가 간다면 할 때 그 간다면 그건 전체 문장의 그 종결어가 아니에요. 전체 문장의 종결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 써야 되겠네요. 제가 그거 가정법도 한국에 늘 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연구할게요. 너무 복잡한 건 넘어갑시다. 다음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아까 그 첨삭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프라즈 엘리멘트. 아까는 바롤 엘리멘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프라즈 엘리멘트인데 한국어는 7성분이에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독립어.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는 8성분. 이건 제가 부른 겁니다. 포이보나 파고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상황어, 상황. 부사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황어를 수식어, 접속어, 독립어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 문장 성분 간의 관계. 한국어는 그 관계를 조사로서 나타냅니다. 이걸 뭐 후치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에스페란토 번역할 때는 포스트 포지시오라고 번역하죠. 우리말로 토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스페란토는 전치사로 나타내거나 혹은 목적 교범이 no로 나타냅니다. 부정의 표현, 뭐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에스페란토에는 네니오, 네니에, 네니아 뭐 이런 등등 9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정의 명사, 부사 이런 게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게 차이가 나요. 그다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이게 앞에서는 제가 비슷한 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점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점이었어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건 다른 거예요. 에스페란토는 문장 확대, 의문 부사나 의문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어론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추어를 쓰거나 키온, 키오 이런 걸 쓰잖아요. 이건 통어론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한국어는 문장 끝 서술어에 의문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습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형태론적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의문을 만드는 방법이 그저 피상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다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내포절과 관계절. 한국어에서는 내포절이라는 말을 쓰고 에스페란토에서는 관계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한국어는 관계사가 없고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 의미로 내포절을 만든다. 자, 그게 뭐냐면 는, 을, 뭐 그런 거예요. 가는, 가는 사람, 갈 사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내포절을 만든 거예요. 그 내포절은 관계되는 말 앞에 옵니다. 자, 이건 그 밑에 가지벗기하고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와요.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관계사라는 것이 쓰이는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렇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관계형용사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관계형용사는 제 문법책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로서 관계절을 만드는데 관계절은 주로 선행사 뒤에 옵니다. 오른쪽에 가요. 그래서 예를 봅시다. La fromage qui mange la pâte qui mortise la carte. 앞에서 봤죠? 여기서 키운 이걸 관계사를 쓰니까 이 뒤에 와요. 오른쪽에 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잡아먹은 이런 거 쓰니까 즉 용언,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 용언의 관형사형 의미 그걸 쓰니까 이게 왼쪽에 앞에 와요. 그래서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점 통일상에서 문장 성분의 일반적 차례가 달라요. 한국어는 수벡터, 오벡터, 베르브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베르브는 사실은 서술어는 아니죠. 동사죠. 근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서술어 그래야 됩니다. 동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각종 부사어가 주어 다음에 많이 나와요. 한국어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를 목적어 앞에 써요. 목적어 앞에. 그런데 어제 같은 부사어는 맨 앞에 쓸 수도 있어요. 어제 나는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어제 그 친구와 함께 그럴 수도 있죠. 한국어나 에스페란토나 근본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각종 부사가 맨 뒤로 몰려요. 예를 들어서 미, 만지, 스누델은 쿰라, 아미코, 첼라, 만제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부사까지 넣어서 보면요. 사실 넣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좀 달라요. 그리고 히에라오 같은 단어, 어제, 그 뜻이죠. 이것은 에스페란토는 맨 앞에 올 수 있어요. 뒤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보니까요. 중국말은 이 둘 사이의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중국말은 이렇게 해요. 나는 어제 그 친구와 어제는 앞에 쓸 수 있어요. 중국말도. 나는 그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서 먹었다 국수를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말은 앞쪽은 우리말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국수를 먹었다만 먹었다 국수를 그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게 중국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또는 에스페란토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그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그다음 접속사, 그리고 의문사의 위치와 종속절의 위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문장 성분의 그 일반적 차례, 그리고 한국말이나 에스페란토는 그 조사, 그리고 목적격 의미 노 덕분에 상당히 자유롭지만 의문사 위치와 종속절 위치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의문사를 추 이런 것을 또는 키워 이런 것을 막 마음대로 바꾸고 나서 쉽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시를 쓴다거나 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거의 고정돼 있죠. 그다음 종속절, K 이하의 문장이나 키우 이하의 문장 이런 거 막 섞어 놓아서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그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접속사. 한국어는요, 학교 문법에서는 접속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접속 부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사어 이런 말 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접속사라는 말이 없어요. 접속사가 없는데 그건 또 특별히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문법적 기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이런 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제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랬을 때 나는 배가 고프다. 거기에서 한 문장이 끝났어요. 한국에서는 그 마침표 씁니다. 끝났습니다. 쉼표도 안 써요. 마침표 써요. 그 다음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자, 거기에서 무슨 문법적 기능이 있어요? 아무 문법적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렇죠. 그렇지만도 그렇고 오히려 오히려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 기능이 없으니까 이걸 따로 접속사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페란토는요 좀 달라요. 에스페란토는 대등 접속사, 종속 접속사 두 가지가 있어요. 콘융시어, 수융시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은 문법적 기능을 해요. 대등절을 이끌기도 하고 종속절을 이끌기도 하고 접속사 캐 같은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씁니까? 요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문법적 기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건 에스페란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태. 이 수동태가 한국어에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동전미사 이희길이 이걸 써요. 그래서 이것은 형태적 구성입니다. 잡히었다 하나의 동사로 끝나요.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전미사로 취급하는 건 같은데 처리하는 건 같은데 통어적 구성입니다. 에스티스 캅티타 그래야지 그냥 캅티타 하나만 써가지고는 완전한 수동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어적 구성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수랑 표현의 위치 이런 거요. 제가 여기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말도 요즘은 안 가르칩니다만은 예전에 한국말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럴 때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아마 다른 한국어 교재나 이런 데 이게 잘 안 나올지 몰라요. 좀 제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어에서는요 이거 중요해요. 관련된 단어 뒤에 수량 표현이 나와요. 책 두 권 그러지 두 권 책 그러지 않아요. 두 권의 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옳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 영어 그저 번역해 놓은 정도에 불과해요. 책 두 권 그래야 돼요. 어제 손님이 두 사람 왔다 그래야지 어제 두 사람의 손님이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앞에 나옵니다. 두 리브로에 그래요. 미하바스 둘 리브로에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나는 책이 2권 있어요. 이래야 돼요. 책이 2권 있어요. 이게 아주 바른 한국말입니다. 조금 달리 하면 나는 책을 2권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나쁘게 하면 나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나쁘게 하면 나는 2권 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2권 책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나쁜 말이에요. 나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나아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영어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책을 2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나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한국말을 하려면 적어도 한국어 선생이라면 나는 책이 2권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책이 2권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어는 물음에 동의하면 네 그래요. 뭐 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요와 아니오를 헷갈려요. 아니요는 감탄어로서 감탄사로서 부정을 나타내는 그 단어 자체입니다. 항상 아니요 그래야 돼요. 아니요. 요 그래야지 아니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이 아니요. 아니요. 이럴 때는 아니오입니다. 그게 하나의 서술어로 감탄사가 아니라 서술어로 형용사로 그냥 쓰일 때는 아니오 그럴 때도 있고 존대할 때는 아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는 연결시킬 때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대답할 때는 대답. 이것은 대화 중심의 언어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묻는 말에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기술 중심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또는 쓰는 말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문이면 yes 그래요.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yes.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정문이면 네 그래요. 이건 서술 중심의 언어의 영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요, 한국 사람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헷갈리고요, 일본 사람들도 헷갈리고요, 유럽 쪽에서도 아마 슈테네고님 잘 아실 텐데 헷갈리는 민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거의 2시간인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